출애굽기 12장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는 저 번역이 세 번역이에요.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 430년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해명을 좀 하고 가죠.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은 창세기 15장에 15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400년.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지금 40절에서는 400년이 아니고 4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430년, 모세가 만들어지는 시간 30년 더 플러스했다. 이거 온갖 변명을 다 해줘. 그러니까 이치 안 맞아. 그런 변명은 변명하려고 해주는 노력은 가상하죠. 그런데 아니, 인간이 창조주를 변명해 줘야 돼? 창조주가 인간을 변명해 줘야 돼? 창조주가 피조물을 변명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예수의 원리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변론해 주시고 변명해 주셔서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변명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변론해 주고 신을 보호를 해준다면 그게 어디 신이야? 그게 신이야? 인간의 피조물의 보호를 받는 게 어디 신이냐고.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매우 이상해. 왜 자꾸 인간이 신을 변론해주고 신을 보호해주고 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옳다라고만 얘기해줘야 돼. 400년하고 430년은 확실히 다른 연수의 30일도 아니고 30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는 건데 300일도 아니고 30년이나 3년도 아니고 30년이나 시간이 어긋나 있다라면은 그냥 왜 어긋났을까? 이유가 뭘까 하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변론을 해주려고 해요.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변론을 해줘. 신은 시건치 않으시다. 신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결점 무오하시다라는 전제 아래서 인간 수준으로 결점을 막아주고 인간 수준으로 변명을 해주는 것을 굉장한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베레스 우스라고. 아니, 법궤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냅둬야지. 그게 떨어져서 깨져버렸으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깨져버린 거고, 법궤가 안 깨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후 해석하면 되는데,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사 시절에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같은 패턴이야. 그런데 예수의 패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안식일이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왔어요? 이거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의 어찌함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인간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인간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라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산 기간은 430년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 동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의 차이가 왜 있어야 되냐를 연구를 하면 돼. 사후 우리는 누구를 변론해주고 누구를 변명해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왜 이런 차이가 있었지라고
그 차이점을 찾아내가면서 그게 같은 맥락이었구나.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12장 40절이 같은 맥락이었구나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40절에 산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여기서 사마리아 오경과 이제 이 세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와 가나안, 그러니까 셉트야진 뜻, 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그 70인역, 그렇게 70명의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 이렇게 성서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죠. 이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12장 40절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만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70인역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는 게 살아왔던 시간이 430년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시간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출애굽 여정에 섞여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니스 부족의 갈렙이 끼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구스 여인,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수단 지역의 구스 여인이 또 모세의 와이프가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되잖아요. 갈렙은 가나안의 10부족 중에 그나스 부족이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상당수의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역으로 그 광야에 있을 때 섞여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애굽 여정부터 같이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에서도 히브리들이 섞여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힘들다, 뭐 이랬던 사람들이 없을까요? 지금 출애굽에 왜 출애굽을 했어요? 벽돌 굽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원래 이 사람들의 직업은 목동이었잖아. 아브라함 시절부터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400년쯤 살다 보니까 직업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목동,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벽돌공. 그 다음에 건축업의 일. 그리고 그 람셋, 국고성 람셋, 국고성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구워서 건물을 짓고 있던,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서도 일을 하지만은 또 그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 이 직업이 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의 경제 전반을 떠받치고 있는 벽돌공과 건축 노동자, 토목 건축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목축업에서. 그러니까 이 원래 목축업에서 공장 노동자와 그 건축 노동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축 집에서는 짐승을 키우겠어요? 그러죠.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한국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100년이 뭐야? 7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거의 뭐 자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뭐가 같이 살아요? 동물농장이죠. 그 마당 안에는 동물농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닭, 제일 먼저 닭을 키워. 돼지 키워. 개도 키워. 그러니까 우리는 주요 그 먹거리가 쌀이잖아요. 쌀, 야채인데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을 무슨 그때 당시에 정육점 가서 사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다 키워서 먹었어요? 집에서 다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당에서 크던 염소, 돼지, 개, 달개, 이 네 가지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다 먹고 사는 짐승들이야. 짐승들. 하다못해 먹을 게 없으면 개나 돼지는 똥을 먹고 살아서 사람이 똥 싸면 바로 그냥 좀 그래서 똥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지금 듣는 그 젊은 세대들은 아우 막 치를 떨 때 똥 먹는 놈을 어떻게 잡아? 뭐 구조가 그랬어.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지만 이 내륙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거기까지 배달되려면은 상에서 못 먹어, 상에서. 이게 염장한 거, 소금 잔뜩 친 거나 먹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단백질 근원을 키웠던 거예요. 그 마당이 반드시 있어야 돼. 옛날 이 조선시대, 그리고 70년대, 60년대, 70년대 주택 구조상은 반드시 마당이 있어야 돼.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인간은 성장을 못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마당 없는 집,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마당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로 몰리는 거야. 연립주택은 왜 돈이 안 오르냐? 주차장이 없잖아. 아파트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냐? 주차장이 있잖아. 주차장 값이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면 이제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요. 예, 지금 이때 당시에 벽돌공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넘어가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 말, 양까지 와. 근데 양은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짐승이에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짐승은 개, 돼지, 닭, 염소, 소도 키워. 소도 키워. 염소는, 근데 소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섬겨줘야 돼, 소는. 예, 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섬겨줘야 돼요. 근데 염소는 집에서 막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소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야. 집집마다 있었던 거는 개, 돼지, 닭, 염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중근동 지역이니까 소도 선택사항이에요. 소도 굉장히 많이 섬겨줘야 돼. 인간이 보살피지 않으면 소는 스스로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예, 그런 짐승이에요. 집소는 그래요. 들소는 달라요. 그 다음에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진짜 사람이 건사하지 않으면 자연에서 양은 거의 뭐 90%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출애굽할 때 자세히 보면 그 윗절에 보면 12장 38절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많이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민족들의 정체가 뭐냐면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를 가지고 따라 나온 거야.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아닌 뭐가 양과 소. 조금만 상식을 알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전문 목축업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직업이 그냥 유목민이란 얘기야, 직업이. 자, 그러면 이집트 땅에는 유목민이 많았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집트 땅에는 유목민 거의 없어요. 이집트 땅에는요, 압도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 짓는 게 과거부터, 이건 몇천 년 전에 불문율이야, 나일강.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그럼 이집트 외곽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저 외곽 사막 지역에서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사막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왜 해? 나일강 유역에서 그 얼마나 비옥한 땅인데 거기다 농사 짓는 게 편해요? 목축하는 게 편해요? 농사 짓는 게 편해요.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문화 문명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원시인처럼 살아야 돼. 1000년 전에 목축하는 사람은 지금도 1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1000년 전에 농사 짓는 사람의 모습과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의 모습은 비교해 보면 1000년 전에 목축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목축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해. 거의 변화가 없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다만 차가 몇 대 더 있고 컴퓨터가 있고 뭐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할 뿐이지 기본 패턴 똑같아. 그런데
천년 전에 농사 짓던 사람과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의 수준을 보세요. 집 자체가 달라져.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게르, 몽골의 그 유목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벽돌로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게르, 천막을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천막 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정착민들이라고. 그러면 천년 전의 집하고 지금 현재의 집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천년 전에 초막집? 뭐 기와집 짓고 살았으면 지금은 빌딩 짓고 살아야 돼. 지금은 벌써 단독주택 멋지게 짓고. 자,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들 생각을 해보라고. 거의 현대 문화 문명을 고스란히 100%다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착민 농경민들이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에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때 되면 풀 따라 이동해야 돼. 자기 집 한 채를 가질 수가 없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의 고뇌와, 그러면 자, 이때 당시에, 그럼 지금 당시에 이제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출애굽 직전의 이집트. 그럼 출애굽 직전의 이집트는 요셉으로부터 400년이 지났잖아요. 요셉으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지났어요. 지금 430년 지났으면 4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까요? 430년 전에는 또 보자고요.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47장에 14절 자, 창세기 47장 14절,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어디하고 어디가 언급됐어요?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이죠.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요셉에게 들어왔어요.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체크하면 재밌어요. 첫 번째, 이집트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니, 애굽 땅에 돈이 더 많았겠어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돈이 더 많았겠어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부자야. 뭐로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들의 농수산물, 수확물은 와, 포도 한 송이를 거인들이 꿰어가지고 다닐 정도다. 그들의 키는 기골이 장다하다. 자, 키가 크다라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증거죠. 먹거리가 훌륭하다는 얘기야. 잘 먹고 잘 산다는 증거. 키 크고 힘세고 농수산물이 크게 나오는 거는 비료라든지 각종 과학 기술이 발달한 거야. 농사는 뭐 지력만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한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에는. 지금 우리 농사 짓는 거, 삼내에서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노동집약적인 농사를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줄 서서 모내게 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는 기술자 한 명만 와. 아니, 노동집약적인 농사를 지을 때는 몇십 명이 며칠에 걸려서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뜨고 와가지고 씨를 다 뿌려버려, 하루에. 어떻게 드론을 하나 뜨고 가져와. 그리고 드론을 이렇게 조정해서 윙 날리니까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 수십 명이 며칠에 걸쳐서 할 거를 그럼 몇 시간에 끝내버리고 가더라고요. 농약도 드론이 와서 휙 하면서 싹 뿌려버려. 이거 며칠 동안을 해야 될 거를 드론 기사가 농사 다 짓는 것 같아. 제초 휙 뿌리고 씩 끝나. 사람이 안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농산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의 가치는
뭐로 표현이 되냐면 그 사회, 그 국가의 부의 가치는 건축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유럽 하면은 딱 제일 먼저 생각나니 멋진 성, 멋진 막 대저택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로마 하면은 대저택 이런 거 생각하잖아. 뉴욕 하면은 막 엄청난 빌딩들 생각하잖아요. 인류사는요, 돈 벌면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건물들은 어때요? 하늘을 찌르 듯하고 견고하고. 이야, 진짜. 그러면 그것만큼 최고의 건축물 표현이 어디 있어요? 토목 건축 사업에 토목 건축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토목 건축이. 그리고 이집트에서 돈을 다 긁어 모으고 가나안 땅의 돈을 다 긁어 모을 정도로 가나안 땅의 부가 엄청났다. 예나 지금이나 출애굽,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의 부는 대단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47장 14절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로 갔어요. 15절에 마침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7년 대흉년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그 가나안은 쏙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그래서 17절,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요때 백성은 가나안도 살짝 포함됐겠지. 근데 요때부터는 거의 그 애굽 백성들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짐승을 끌고 왔어요. 이 짐승을 다 팔았어. 그러니까 양떼와 그리고 가지고 온 말, 양, 소,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줬어요. 근데 18절에 갔더니 그 애가 다 가고 그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집짐승마저 다 이제 주의 것이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이 그럼 우리 몸뚱어리와 땅덩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몸도 땅도 왕의 소유예요? 아니면 자신들의 소유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이 안 돼 있다는 거. 중앙집권은 왕이 그 땅의 다 주인이고 그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냥 아버지야, 아버지. 진짜 군주라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애굽 땅은 그 요셉이 집권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였어요? 민주사회였어. 민주주의였다니까. 각자 자기 땅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자기 땅 가지고 자기는 자유인이었어. 그런데 19절부터 어떻게 됐냐? 19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을 바꿔서, 토지를 바꿔서 먹거리를 파세요 해서, 파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겠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됐어요. 백성들도 누구께 됐어요? 바로의 것이. 그러니까 요셉 때 중앙집권이 완성된 거야. 왕권이 드디어 강화가 된 거야. 그럼 요셉은 좋은 일을 한 거야. 이 새끼 진짜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일을 해놨습니다. 노예 만들었어요. 노예 만들었다니까, 자유인들에게. 보통은 그럴 때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생각하면 돼요. 돈벌이를 못하니까 국가에서 경기부양을 해주잖아. 돈을 지원해줬잖아. 근데 그걸 너희 이제 담보를 너희 몸으로 잡혀, 너희 가게들 다 잡혀, 땅을 잡혀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라고. 명확하게.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걸 이제 생각하고 읽어보자고. 요걸 생각하고 자, 12장. 그러니까 그 32절,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오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12장 38절,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은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집트는 어떤 시스템으로 430년을 지내온 거예요? 요셉이 중앙집권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중앙집권을 하더라도 그 중앙집권의 주요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농민들이죠. 정착민들. 그러면 유목민들은 국가 개념이 있어요? 아니, 유목민들은 국가 개념이 있냐고. 이때 당시에 유목민.
유목민은 국가 개념이 없어. 풀 개념만 있어. 여기서 풀 있다가 저기 풀 있으면 국가, 그때 무슨 경계선 철제망 쳐놓은 것도 아니고 홀랑 넘어가서 저기서 풀 뜯어먹고 저 또 따라가다 보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어느 순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시리아까지 갔더라 이거야. 시나이 반도 넘어가지고 시리아까지 갔고, 시리아에서 갔다가 요르단까지 갔다가 또 다시 휙 돌아왔더니 도로 이집트였더라. 이게 유목민들의 기본 개념이거든. 유목민은 국가 개념이 없어요. 그럼 유목민은 그러면은 언제 국가에 충성하고 언제 그 의무를 다하냐? 법령으로 강제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주로 자기 부족들, 부족, 씨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양, 가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의 특별한 어떤 그 별도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둬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이 아니야. 국민은 정착민인 농업 노동자들, 정착민들이니까. 자기 집이 있으니까 함부로 떠날 수도 없고,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의사도 됐고 변호사도 됐고 장차관도 되고 공무원도 돼서 자기들이 떠나면은 자기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들이 도망가면 국적을 버리면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못 떠나는 사람들, 이걸 정착민들이라고 한단 말이야. 정착민 위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착민들 중에서는 몇 명이나 떠났겠냐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또 다른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12지파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들 혈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족이에요. 막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광야는 그런 것이 막 섞여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도 몰려 들어오고,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시리아에서도 오고, 저 멀리 저 미디안에서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잔뜩 섞인 거야. 누가요? 불이익을 당하던 사람들.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다, 뭐 이런 인간들. 모세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모세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뭐 여호와라는 공의로운, 무슨 정의로운 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우리 끄떡끄떡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래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있어요? 잘 사는 데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도로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강력하게 무슨 뭐 권력을 쟁취해서 이러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더 억울한 일 덜 당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정착민들은 유목민들 좋아합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축대를 수천 마리를 끌고 정착민들 농경지 있는 데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요. 그러니까 농경민과 유목민들 사이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야 철조망 쳐놓고 뭐 온갖 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수천 년 동안에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길로 만들어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4,000년 전, 대략 한 4,000년쯤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12아들도 뭐 12지파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히브리들이라고 치자고 그냥 다 모여든 히브리들은 지금 현대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인들, 이 사람들을 따라 나간 거야. 이 사람들을 따라 나가는 데까지 여기서 이제 430년대, 400년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좀 쉬었다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겁나 재밌습니다. 겁나.